흡수하는 정신 6장 하나의 계획, 하나의 방법. 현대의 발견들도 또 그 발견들을 바탕으로 한 이론들도 생명과 생명의 발달에 얽힌 신비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견들과 이론들은 사실들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발견이 이뤄질 때마다 이해는 조금씩 더 커지고 있지만 그 발견에 대한 설명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들에 대한 관찰은 가능하며 따라서 일상적인 생명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찰된 사항 중 하나는 인간을 건축하는 계획은 오직 하나뿐이며 모든 종류의 동물이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가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건축가가 작성한 것과 같은 설계도를 실제로 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모든 세부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획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계획은 태아의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아이의 심리에서도 확인되고 또한 사회에서도 확인된다. 다양한 동물들의 태아를 관찰한다면 누구나 태아들이 따르는 발달의 계획이 똑같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절대로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도표 3은 세 가지 동물의 태아가 두 단계에서 각각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은 보다 초기 단계이고 오른쪽은 조금 발달한 단계이다. 맨 위가 인간이고 그 아래가 토끼이며 맨 아래가 도마뱀이다. 이 그림들은 내가 언급한 사실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이 보여주듯이 척추 동물들은 스스로를 형성하기 위해 똑같은 발달의 단계와 똑같은 형태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이 단계의 태아에서는 인간과 도마뱀이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그럼에도 태아가 발달을 끝내고 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이 다 비슷해지는 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신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인간 존재들이 비슷해지는 시기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정신적 태아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곧 모든 신생아들이 비슷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나이의 아이들을 다루거나 교육하는 수단은 하나밖에 없다. 출생 때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면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다. 인도 아이나 중국 아이, 일본 아이, 유럽 아이를 위한 특별한 교육법 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인간 존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형성기가 있다. 즉, 모든 인간 존재가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형성하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정신적 필요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건설을 성취하기 위해 똑같은 길을 따른다. 아이가 훗날 노력을 통해 어떤 부류의 어른으로 자라든 말하자면 천재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성자가 되든 살인자가 되든 아이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 성장의 단계들을 즉 스스로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 교육자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이 형성의 과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 개인이 훗날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머리를 박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이가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 자체를 간섭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 모른다. 설령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그 과정을 성취시킬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즉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 성장의 법칙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 대목에서 교육 방식이라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교육 방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아이들 모두를 위해 똑같이 성장과 발달의 자연 법칙들을 돕는 방법밖에 없다. 교육 방식은
하나의 사상이 아니다. 하나의 사실,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다. 교육 방식을 놓고 철학자나 사상가가 이것이 좋다느니 저것이 좋다느니 말할 수 없다.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자연이다. 자연이 법칙을 정하고 또 자라나는 존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한다. 교육 방식은 자라나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소 현명해 보이는 철학자의 사상이 교육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초기 몇 년 동안에 특히 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훗날 개인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차이를 야기하는 것은 우리 어른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차이를 일으키지 못한다. 아이에게 내적 개성 같은 것이 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발달하는 자아 같은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아에 대해선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천재나 장군, 예술가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장군이나 지도자가 될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든 정치 지도자나 시인, 예술가가 되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든 아이들은 전부 이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 아이들은 미래의 신비스러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출생 전 태아 단계와 출생 후의 정신적 태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어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단지 아이가 추구하는 신비스러운 존재가 성취되도록 장애들을 제거해 주는 것뿐이다. 장애들을 제거하면 아이가 신비스러운 존재를 성취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노력을 구현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실질적인 가르침은 이것이다. 아이가 스스로를 형성해가는 구현의 과정이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 과정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며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 구현 과정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발생학의 추가적 결실. 도표 3의 세 가지 태아는 서로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이 태아들이 발달을 마무리 짓게 되면 이 존재들은 서로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 현대 사상가들의 추론을 따르면서 태아의 발달을 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미 살핀 것들, 말하자면 유전자의 존재와 민감한 지점의 존재는 정말로 놀랍다. 이 민감한 지점을 중심으로 신체 기관이 형성되고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체계가 형성된다. 두 가지 체계인 순환계와 신경계는 창조된 모든 육체 기관들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인다. 이 신체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고 나면 더욱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신체 기관들이 창조되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신체 기관들을 형성하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만이 아닌 것이다. 모든 생명체들 사이에 별로 다르지 않는 신체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다른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각자는 나름의 개성을 갖게 된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점이다. 이 문제는 아직 과학에 의해 풀리지 않고 있다. 진화론이 있지만 그것은 이론이지 사실은 아니다. 관찰은 많은 사실들을 풀어놓고 있을 뿐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명이 불가능할 때마다 빈 공백이 남는데 이 공백이 아주 중요하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이론을, 예를 들어 모든 사실에 두루 적용되는 진화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지능은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지능은 안달하며 설명을 찾아내려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공백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사실들을 연구하도록 만든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발견이 일어날 때마다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지식에서 한 걸음 더 전진이 이루어진다. 1930년, 이 해는 발생학의 중요한 해인 것 같아.
1930년에 어떤 발견이 처음 공개되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느 생물학자의 실험실에서 이뤄진 발견이었다. 미국의 현대식 실험실들은 연구원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지원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과학자는 저마다 특별한 디테일을 연구하는 데 매진할 수 있다. 이 중 한 과학자는 7, 8년 동안 한 가지 종류의 동물만을, 매우 열등한 양서류만을 연구했다. 그가 이 동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한 이유는 이 동물에 관한 사실들이 당시에 제시되었던 과학적 이론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학자가 발견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지루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짧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학자는 처음에 형성되는 부분들이 개체의 기능을 지휘하는 부분이고 지휘를 실행할 부분들은 그 뒤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인간은 신경계를 갖고 있고 또 특히 뇌를 갖고 있는데 이 뇌 안에 신체 기관을 다루는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 뇌에는 시력을 다루는 부위가 있으며 이 부위는 시각센터라 불린다. 이 과학자가 발견한 것은 신경계에서 시각을 지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시신경보다 그리고 눈보다 훨씬 더 빨리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의 과학적 이론과 정반대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동물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부분이 그 동물의 존재 자체가 형성되기 전에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본능은 동물이 육체적 형성을 끝내기 전에 이미 거기에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발생은 육체와 다양한 내부 신체 기관뿐만 아니라 정신, 즉 각 동물의 본능과도 관련있으며 동물들의 습성은 신체 기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고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주의, 이것은 새로운 사상이다. 동물이 갖게 될 습관들이 신체 기관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신경센터에서 정해진다. 만일 이 정신적 부분이 미리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은 곧 신체 기관이 정신, 즉 본능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를 다듬어 가면서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추론은 동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습성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신체 기관들은 이 습성과 본능들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쪽으로 형성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자연에서 중요한 것은 동물들의 버릇과 습관이다. 어느 동물이든 신체 기관들이 본능의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형성된다는 학설은 참으로 흥미롭다. 이 새로운 이론은 수년에 걸친 연구와 사실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얻은 것이며 기존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관심의 초점을 맞췄던 육체의 형태보다 동물의 버릇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이 사실들을 일반화하는 데 쓰인 용어가 바로 행동이다. 행동은 동물들의 버릇과 습관까지 포함한다. 이 새로운 이론은 특히 미국에서 행동주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행동주의는 과학 분야에 등장한 새로운 횃불이다. 동물들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게 된다는 옛 사상은 뒤로 물러났다. 옛 이론은 육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변형을 촉진하는 것은 성체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 펴는 노력, 즉 자기보존 본능이 대를 이어가며 변화를 야기하며 따라서 그 종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종은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적자 생존이라 불린다. 이 이론은 대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통해서 일종의 완벽성이 성취되며 이 완벽성이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주장을 폈다. 새 이론은 이 모든 주장을 폐기하지는 않지만 동물의 행동을 그 동물의 모든 습관의 중심에 놓는다. 관찰된 사실들에 따르면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동물이 적응에 성공하는 경우는
그 노력이 그 동물의 행동 패턴 안에서 이루어질 때뿐이다. 그렇다면 환경 안에서 삶의 경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동물은 이 행동 노선에 따라 경험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소를 예로 들어보자. 소는 힘이 센 동물이다. 무장도 잘 갖추고 있다.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를 통해 소가 진화해온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소가 처음 등장한 것은 식물이 이미 지구에서 잘 자라고 있을 때였다. 그렇다면 소가 하필 소화시키기 힘든 풀만을 먹는 쪽으로 스스로 제한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미련한 동물이 풀을 소화시키려고 4개의 위를 발달시켜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궁금증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만일 옛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자기 보존, 즉 생존의 문제였다면 주위에서 풍부했던 다른 먹이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소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풀을 뜯고 있다. 소들은 언제나 머리를 떨어뜨린 채 서서 씹고 또 씹으며 되새김질하고 있다. 소의 아름다운 눈을 들여다보기 위해 소가 머리를 들도록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는 당신에게 소는 눈길을 한번 주고는 다시 머리를 아래로 낮춘다. 이 동물을 유심히 관찰하면 소가 풀을 뿌리 근처에서 자른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식물의 뿌리째 꽂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마치 풀을 죽이지 않으려면 뿌리 근처에서 잘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뿌리까지 뽑으면 풀이 죽어버릴 것이다. 반면 그런 식으로 뿌리 근처에 잘린 풀은 땅속으로 더욱 멀리 뻗어갈 것이다. 뿌리가 확장되며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풀은 죽기는커녕 더 멀리까지 여행할 것이다. 여기서 진화의 역사를 공부한다면 풀은 지구의 역사에서 아주 늦게 나타났으며 풀이 다른 식물들의 생장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그 이유는 풀이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모래알들을 단단히 묶어주기 때문이다. 풀은 땅을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한다. 풀이 먼저 길을 닦아놓지 않았더라면 다른 식물들은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풀의 중요성이다. 풀이 종을 이어가기 위해선 잘리는 것 외에 2가지가 더 필요하다. 하나는 비료이고 다른 하나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할 무게이다. 이 3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보다 더 적절한 인공적인 농기구가 있으면 말해보라. 소는 풀의 성장을 돕는 외에 우유까지 생산하지 않는가. 이런 소야말로 얼마나 경이로운 자연의 농학자인가. 소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가 이 동물에게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우리는 소가 우유와 퇴비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기껏해야 소를 인내의 본보기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소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비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대체로 잊고 있지만 소를 숭배하는 인도에서는 잠재의식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우리가 소에게 비치고 있는 것은 대지의 보존, 즉 다른 식물들의 생명이다. 소의 인내는 우리가 숭상하는 피상적인 인내 그 이상이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인내이다. 삶의 임무. 만일 소가 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는 단지 자신이 배가 고프고 자신이 풀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을 알 것이다. 인도 사람들이 차파티와 쌀밥과 카레를 좋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그러나 분명히 소는 자신이 일종의 농업가라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소의 행동은 농업의 일을 통해서 자연을 돕고 있다. 이제 자연의 쓰레기를 먹는 까마귀와 독수리의 예를 보자. 세상에 다른 먹이가 풍부한데도 왜 독수리는 썩은 시체를 먹어야 하며 까마귀는 남의 배설물을 먹어야 하는가? 왜 독수리와 까마귀는 환경에서 발견되는 온갖 더러운 것만을 먹는가? 이 새들에겐 날개가 있다.
그러기에 먹이를 찾아 멀리 날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새들에겐 더 맛있는 먹이를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들보다 힘도 약하고 이동 능력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쓰레기가 땅에서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 사망률이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가? 만일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삶의 유일한 임무인 그런 존재들이 없다면 온갖 종류의 질병이 얼마나 더 많이 번지겠는가? 그런 존재들은 태생적으로 환경을 청소하는 임무를 할당받았다. 인도의 아마다바드에서 일을 끝내고 공장을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무리와 자연 속에서 청소 작업을 끝낸 뒤 저녁 어스름에 보금자리로 날아가고 있는 까마귀 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동이다. 이 예들은 먹이의 선택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예들에서도 우리는 각 종이 특별한 종류의 먹이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동물들에겐 먹이와 관련해 자유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다. 동물들은 단순히 자신만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동물들은 이 땅 위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 자신들의 것으로 정해진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먹는다. 모든 동물들은 자연의 보호자이자 살아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의 보호자이다. 동물들은 창조의 조화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동물들은 창조를 수행한다. 창조가 모든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협동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이다. 까마귀와 독수리는 각자의 행동을 통해서 창조에 가담한다. 단순히 생명의 유지만을 근거로 해서는 절대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을 먹는 동물도 있다. 이런 동물들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산다. 예를 들면 지렁이가 있다. 지렁이는 먹이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흙만을 먹는다. 지렁이는 하루에 자신의 몸 크기의 200배나 되는 양의 먹이를 먹는다. 이 양은 지렁이의 똥으로 측정한다. 지렁이는 먹는 목적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닌 그런 종이다. 지렁이가 먹어치울 수도 있는 다른 훌륭한 먹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지렁이는 땅의 노동자이다. 지렁이가 없으면 땅의 생산력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처음 말한 사람은 다윈이었다. 지렁이는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개인의 직접적 이익 그 너머까지 작용하는 육체의 형태도 있는 것이다. 꿀벌을 보자. 꿀벌은 더운 지방에서 산다. 몸은 일종의 털, 즉 노란과 검정 벨벳 같은 것으로 덮여 있다. 더운 나라에서 이 털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꿀벌의 털은 꽃들로부터 벌이 이용하지 않을 꽃가루를 모은다. 그러나 이 꽃가루는 벌이 찾는 다른 꽃에 유익하다. 이 꽃가루로 인해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꿀벌의 일은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식물들의 번식에도 유익하다. 그래서 이 털은 꿀벌들에 의해 꿀벌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물들의 번식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행동에서 동물들이 자신의 존재나 생존을 위해 가급적 많은 양을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동물과 식물의 행동을 깊이 연구할수록 동물과 식물이 전체의 행복을 위해 수행하는 어떤 임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바다에 살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단세포 동물들이 있다. 이 동물들이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인간으로 치면 평생 동안 1초에 1갤런의 물을 마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절제하다고 할 만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만한 양을 마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악덕이 아니고 미덕이다. 이 동물들의 임무가 바닷물을 여과시켜서 다른 바다 생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일부 소금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한다. 산호도 마찬가지이다.
산호는 열등 동물이다. 만일 진화론이 진리라면 산호가 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등장한 동물에 속하면서도 수백만 년 동안 언제나 똑같은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산호들은 왜 변화하지 않았을까? 그들에겐 성취해야 할 어떤 역할이 있고 또 그 역할을 완벽하게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동물들의 역할과 똑같아. 강물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온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산호의 일은 자신의 몸을 독성 있는 소금으로 덮는 것이다. 이 작업은 수억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호가 만들어낸 바위의 거대한 양을 상상할 수 있다. 산호는 엄청난 양의 바위를 만들어냈으며 산호에게는 새로운 대륙을 형성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일본군과 연합군 사이의 전쟁 때문에 관심을 끌게 된 태평양의 수많은 작은 섬들을 보라. 그 섬들은 이 작은 동물, 즉 산호들의 작품이다. 산호들은 지금도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산들의 꼭대기에 자리 잡은 채 섬을 형성하고 있다. 마른 땅의 바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중 많은 것이 이 동물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히말라야 산맥조차도 상당 부분이 산호에서 비롯되었다. 산호는 대륙의 건설자로 불릴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기능을 깊이 연구할수록 이 기능들이 동물의 육체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체 지구의 조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이 더욱 두드러져 보일 것이다. 동물들은 이 지구의 단순한 거주자만은 아니다. 동물들은 이 지구의 건설자이자 노동자로서 지구가 계속 존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발견들이 제시하는 비전이다. 과거의 지질학적 시대를 공부함으로써 이 비전을 더욱 강하게 키워나갈수록 지금은 멸종한 동물들도 이와 비슷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것이다. 동물과 지구 사이, 동물들 사이, 그리고 동물과 식물 사이에는 언제나 이런 관계가 존재해왔다. 여기서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비롯되었으며 오늘날 널리 응용되고 있는 생태학은 대학에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생태학은 동물의 다양한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동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서로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장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동물들을 노동자라고 부를 때 그것은 동물들 각자가 어떤 목표를 성취해야 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중요한 한 연구는 동물들 각각이 이 지구에서 하는 임무를 고려하는 것이다. 행동은 단순히 계속 살고 싶어하는 욕망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행동은 정작 그 존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임무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다. 이 임무가 동물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이 동물이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동물이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면 동물은 자신의 버릇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호는 자신이 세상의 건설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는 지렁이도 자신의 농업가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다른 동물들도 스스로를 환경의 정화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동물이 지구와 그리고 지구의 보존과 어떤 관계를 맺도록 한 목적을 그 동물은 절대로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생명과 지구 표면의 관계, 공기의 맑음, 물의 맑음은 동물의 임무에 좌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욕망의 힘 외에 모든 인물을 조화롭게 만드는 어떤 힘이 하나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물은 저마다 다 중요하다. 동물이 아름답거나 존재를 위한 투쟁에서 성공을 거두어서가 아니라 동물이 저마다 지구 전체에 유익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동물의 노력은 곧 자신에게 할당된 곳까지 닿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리 정해진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리고 신체기관들이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형성된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미리 정해진 이 계획이 각 동물들에게 이 지구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한다. 생명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홀로 진화하는 것도 아니다. 생명의 목적은 모든 존재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보다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숨겨진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진화시키기 위해 창조되었다. 오늘날 어떤 우주적인 계획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과거의 직선적인 진화 이론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